안녕하세요. 저는 28살로 올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혼 1년 차예요. 남들은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시기에 저는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려고 사연을 보내요. 저랑 남편은 4살 차이가 나요. 흔히 궁합도 안 본다는 4살이라고 하죠. 전 이제 그 말이 가장 싫습니다. 남편은 제가 26살 때 만났어요.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었죠.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했고 저는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운명처럼 만났어요. 제가 태국으로 놀러 갔을 때 아름다운 해변에서 만나서 같이 놀다가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죠. 솔직히 그때는 낯선 외국 땅에서 만난 한국인이 진짜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었죠. 아무래도 여행지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외국이라는 이유로 좀 더 상황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고 며칠 뒤 저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종종 일하면서도 남편이 생각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인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과거의 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네요. 저희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전화는 매일같이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날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둘 다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보통 한 번 만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낮 정도까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스케줄이었죠. 결국 저희는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직장은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고 오랜 기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드디어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 두근거림은 채 1년도 가지 못해 지금 매 초마다 무너지고 있지만요. 제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한 이유는 남편의 커다란 단점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식탐이죠. 진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갈수록 예민해져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연을 적으면서도 분노가 치솟네요. 저희 남편은 먹을 것에 환장한 것 같아요. 연애 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연애할 적에는 그냥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네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거 좀 더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냥 배려해야지 이런 생각이란 게 없어요. 같이 먹는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딱 땡겨서 꼭 먹고 싶은 그런 날이요. 제가 평소엔 안 그러다가 그날따라 유독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시켰죠. 치킨이 도착해서 세팅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회사 일 문제로 후임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급한 일이다 보니 저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다 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남편 보고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한 후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길어봤자 한 20분 정도 전화를 하고 방을 나왔죠. 그리고 치킨을 먹으려고 남편 옆에 앉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치킨이 3조각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0분 동안 한 마리 가까이 다 먹은 거였어요. 심지어 남겨놓은 치킨들도 죄다 가슴살 뿐이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물었어요. 자기, 왜 이것만 남았어? 다리랑 날개는? 이러니까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가 너무 늦게 나와서 내가 기다리다가 그만 다 먹어버렸어. 미안해. 이러면서 헤헤 웃는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남길 거면 반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남은 치킨들이 왜 다 가슴살인데? 다리랑 날개는 2개씩 오면 자기 하나씩 먹고 남은 하나씩은 내 거잖아. 라고 했더니 먹을 것 같다가 치사하게 왜 그래? 미안하다 그래. 이러고 쥐가 되려 삐져가지고는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치킨이었던 것도 뻔히 알고 있던 사람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어떤 날에는 너무 매콤한 게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루 온종일 오늘 저녁에 대구볼집 먹어야지 하면서 저녁에 대구볼집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녁에 중짜로 시키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보고 낭비가 심하다며 자긴 대구볼집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먹으니까 소짜로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 그래놓고 다 먹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자긴 한사코 조금만 먹는다면서 소짜로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짜로 시켰죠. 배달이 도착하고 나서 먹으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또 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이번엔 시어머니셨는데 그 며칠 뒤에 있는 제사 문제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남편한테 제 몫을 남기지 않으면 진짜 화낼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어머니와 전화를 했죠. 근데 저도 저번에 치킨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전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진짜 20분도 안 돼서 전화를 후다닥 끊고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다 먹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 몫을 제대로 남겼겠지?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저는 대구볼찜을 시킨 건지 콩나물찜을 시킨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잖아요. 양념이랑 남은 콩나물들 말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대구는 작은 살덩이 3-4조각만 있더라고요. 제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자기야, 이거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니? 라고 부들부들거리며 말을 했더니 왜? 라고 해맑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진짜 화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났는데 배도 너무 고프고 소리를 지를 기력도 없어서 일단 밥을 남은 콩나물과 양념에 비벼서 먹고 쌩하니 지냈습니다. 한 이틀 그렇게 무시하면서 지냈더니 자기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컸던 건지 분위기를 풀려고 그날 저녁 와인이랑 케이크를 사오더라고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저랑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온 케이크인데도 포크로 위에 데코되어 있는 딸기만 콕콕콕 찍어서 지 입에 쳐넣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혹시 먹는 것들 가지고 식탐을 부리는 건가? 라는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남편이랑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이 있어 항상 먹는 속도가 느려요. 반면 남편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후다닥 먹습니다. 관찰해보니까 햄버거를 시키면 감자튀김이 각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한 곳에 같이 부어서 먹습니다. 저는 햄버거 한 입, 감자튀김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는데 남편은 감자튀김이 2개 부어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자기 햄버거를 까서 먹더라고요. 감자튀김을 집어먹을 때도 제가 하나씩 집어먹으면 5개씩 입에 넣어 먹고 그러는 겁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저흰 세트로 탕수육이나 칠리새우를 항상 시켜 먹는데 탕수육이랑 칠리새우가 동이 나야 자기 몫의 짜장면을 뜯어서 먹더군요. 또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고깃집을 같이 가면 제가 1인분 정도를 먹을 동안 혼자서 4인분을 다 먹습니다. 그래놓고 항상 우리 오늘 5인분을 먹었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무슨 기적의 계산법이죠? 진짜 적으면서도 헛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진짜 이게 적어서 나열하면 하나같이 사소한 것들인데 진짜 저런 걸 매일 일상처럼 겪으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저는 항상 뺏길까봐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러니 매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어요. 제 몫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먹고 소화불량을 겪는 아내 보고 제 남편은 그렇게 미련하게 입에 넣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식탐이 많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몫을 따로 뺏어 먹거나 그랬습니다. 만두를 시켰을 때 10개 나온다면 제 거 5개 빼서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저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식탐이 많냐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본인 문제를 본인이 제일 모른다는 점이 특히 매우 신기했죠. 이성의 끈이 끊길 듯 말 듯 줄타기 하는 상황은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죠. 아침 출근 시간부터 몸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출근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이마가 불에 댄 것 마냥 뜨거웠고 열이 너무 나서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와서 쉬겠다고 퇴근하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야채죽을 사와 달라고 부탁하고 전 약을 먹고 잠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죽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근데 퇴근길에 들리는 죽집은 한 곳밖에 없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베란다로 아파트 밖을 내다보니 남편 차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야외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불이 켜진 차에서 내리질 않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겉옷 하나를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 눈으로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동차 내부에 작은 불만 켜놓은 채로 죽을 퍼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랬더니 허버허버 하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먹고 있던 죽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파서 부탁했던 소고기 야채죽을 차 안에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내 죽이야? 물어보니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죽이 포장된 쇼핑백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그 말은 즉슨 제 죽을 저에게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입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석 달 전 제가 아파서 죽을 부탁했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남편이 조금 늦게 왔었는데 포장된 죽을 열어보니 숟가락도 빠져 있었고 중량이 저번에 제가 직접 포장을 했을 때보다 현저히 양이 작아서 아니 그 돈 받고 고작 이 정도 양만 포장이라고 담아주면 그 가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에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우리가 참자 라고 절 달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반 정도 담겨있던 죽도 저랑 남편이 나눠 먹었었어요. 제가 설마 싶어서 야, 너 저번에 내가 아팠을 때도 밖에서 죽 몰래 네 입에 넣고 가져왔냐? 이러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런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어질어질하고 몸도 으슬으슬 추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그냥 집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고 옷가지를 몇 개 간추려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면서 지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제 옆으로 달려와 지금 뭐하냐며 되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놔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짐을 싼 후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그 길로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자니 친정은 부산에 있어 조금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제 차에 시동을 걸어 죽을 하나 포장하고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들어가서 죽을 먹고 약도 먹은 후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휴대폰을 켜보니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를 비롯해 카톡 등등 수많은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화냈다가 달랬다가 사과했다가 매달리다가 혼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되려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모든 연락들을 다 확인한 뒤 친정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반갑게 전화를 받곤 딸 뭐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며 꺽꺽거리며 엄마랑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제가 울면서 전화를 거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엄청 놀랐어요. 엄마랑 아빠는 그 길로 기차표를 끊으시곤 당장 서울로 갈 테니 어디 있는지 말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기차역까지 데리러 갈 테니 서울역에서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빗발치듯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보니 왜 연락 안 받아?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왜 일러 바쳐?
전화 받아. 너 미쳤니? 아니 사소한 싸움을 왜 일러 바쳐서 내가 장모님한테 욕을 들어야 돼? 등등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와 만났죠. 저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먹을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는 말이요. 먹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같이 밥을 먹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먹을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을 것에서 생활 습관까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남자와 한평생을 살을 부비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묵묵히 들으시곤 시댁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거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민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지랑 이서방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제가 민지 아빠랑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민지 데리고 그쪽으로 갈 테니 이서방도 그쪽으로 오라고 전해질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은 시부모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로 앉아있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제 손을 잡아오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고 엉엉 울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상세히 말했어요. 제가 집을 뛰쳐나오게 된 이유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잠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겠다며 저희 친정아버지와 베란다로 나가셨고 거실엔 저와 남편, 양가 어머님들만 앉아 계셨죠.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벙어리 마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가 한 말이 진짜냐는 질문에도 조개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진실이란 것을 깨달으시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는 시댁이 너무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자수성가하셔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못 먹고 당장 내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먹을 게 생기면 무조건 많이 먹곤 했대요. 근데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다며 서운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와 저희 아빠가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장가를 보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나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하려는 의지만 보였다면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내뱉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제게 여러 차례 사과할 동안 이 사단의 원흉인 남편은 얼굴만 시뻘개진 채 가만히 앉아만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결혼 생활에 가망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전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사람을 남편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합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제 입장을 통보하고 친정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단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 어제 남편으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한 통 왔어요. 여보, 솔직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혼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 내가 죽 좀 먹은 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미쳤었나 봐. 근데 겨우 그런 이유로 이혼이라니?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적당히 좀 해 진짜. 먹을 것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네 음식 안 건들면 되겠지? 당신 진짜 예민한 거 알아? 라고요.
저는 이 카톡을 읽자마자 이혼에 대한 결심이 다시 한 번 더 섰는데 이런 제가 정말 예민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겪은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이젠 저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했지만 말이죠.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많이 넉넉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를 하나 운영하셨었는데 솔직히 어려움 하나 모르고 자랐어요.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전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제게 물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만은 크게 기대를 하셨죠. 대학도 경영 쪽으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탑급의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었어요. 결국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때부터 온갖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차도 한 대 뽑아주셨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제 일탈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초한 얼굴을 가진 그녀의 얼굴과 긴 생머리와 거기서 나는 은은한 샴푸 냄새는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살 어렸었는데 그의 신입생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내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 저를 거절하던 아내도 변하지 않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열병 같은 사랑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사고를 치게 되고 말았죠. 20대 초반 군대를 가기도 전에 말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 아이부터 덜컥 가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열하는 그녀를 안아주면서 저는 어렸지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께 진실을 말했고 그 대가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배우자로 점 찍으신 아가씨가 따로 있기도 했고요. 어딜 봐도 그 아가씨와 나은 점이 없다고 판단한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길 권유했지만 사랑에 빠져 눈이 돌아간 저는 아내와 우리 사이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처가댁에 가서도 일사천리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우린 어린 나이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불려갔지만 아내는 잘 견뎌내 주었어요. 그리고 곧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하나 낳아주었죠. 딸아이의 신생아 시절은 군대에 있느라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휴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별로 안 예뻐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제게는 전혀 아니었어요.
어쩜 함께 사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예쁘던지. 처음에 저희 결혼을 결사 반대하시던 저희 부모님들도 아내가 살뜰하게 시댁을 챙기기 시작하자 서서히 마음을 여셨고, 애교쟁이 손주까지 안겨드리자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신사임당만큼이나 현명했고 자애로운 며느리이자 아내였어요. 딸아이 교육도 어찌나 야무지게 교육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년도 넘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정말 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하더군요. 저는 그 사이 아버지가 제게 운영하고 계셨던 무역회사를 물려주셨고,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경영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이젠 한 회사의 어엿한 대표가 된 것이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후부터는 다른 중소기업 대표의 아내분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던가 럭셔리한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내는 제게만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수업을 하는 저를 정말 성심성의껏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아이를 육아하기에는 회사 일이 너무 벅찼었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준 여자였고, 그런 배려와 사랑이 참 고마웠어요. 내줘도 외줘도 완벽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의 나이가 꼭 아내가 딸을 낳았던 나이 22살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이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날의 공기마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할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조금 잦은 편이긴 합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원래 8박 9일가량의 일정이었죠. 하지만 저희 회사와 중국 측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해프닝이었고, 일은 겨우 2박 3일 만에 일사천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거의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비어버린 것이었죠. 시간이 생긴 것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날따라 나이를 먹은 것이 우스울 정도로 그런 유치한 장난이 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미처 못 들은 것만 같았죠.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절대 나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두려울 정도로 뛰기 시작했고, 성큼성큼 들어가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얼음처럼 굳어 있었는데, 제가 더욱 놀랐던 사실은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가 전혀 낯설지 않은 남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가까이 지냈어요. 친구네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무역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작은 회사를 가지겠다는 꿈을 키웠더라고요. 사실 사업이란 것이 처음 물꼬를 트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회사를 건립하였을 때 제가 정말 물심양면의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 친구의 회사의 투자금 절반 이상이 제가 가진 회사에서 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정말 발끝부터 치밀어 오는 배신감에 저는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막상 목격하면 무섭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충격에 그냥 나오게 되더군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쭈뼛거리며 둘 다 옷을 제대로 갖춘 뒤에 거실로 나오더군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제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 빌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학교에 갔던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다녀왔다고 말을 하며 거실에 도착했는데 저희 세 사람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놀라긴 하는데 그리 많이 놀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뭔가 충격을 받았다기보단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딸에게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딸은 흠칫 놀라더니 제게 그게 미안해 아빠 라고 말을 하며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도 그 불륜 상대가 제 중마고우란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불륜을 딸아이가 알면서도 제게 묵인했었다는 사실이 제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아무 말 않고 있자 딸아이가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하지 말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고쳐서 생겼던 딸아이 하나만 낳고 그 이후론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다 해주고 누릴 수 있게 길렀더니 아이가 버릇이 나빠졌었어요. 사춘기 시절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 딸을 보고 저희 부부는 상의를 했고 딸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기 위해 여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을 아끼지는 않았지만 딸아이의 용돈만큼은 직접 벌어쓰게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았고 제가 너무 쉽게 뭐든 손에 쥐어주어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경제관념을 심어줄 겸 버릇을 고칠 겸 겸사겸사 집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용돈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집에 올 때마다 제 딸아이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쥐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자신이 힘들게 용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돈을 받는 대가도 그저 모른 척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싹 다물고 지냈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을 헛키우고 있었더군요. 저는 딸이고 아내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제 청춘 다 바쳐가며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이런 것이란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더군요. 그래도 일단 일의 기승전결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아내와 친구의 불륜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불륜으로 발전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의 카드 내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와 함께 가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었죠. 전 설마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제 머리카락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99.8%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뻐꾸기 둥지였습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커다란 분노가 저를 덮치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에 제가 준 금전적 지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아내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제가 처가댁을 건드리자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그동안 소소하게 드린 용돈이나 사들인 물건들이야 제가 받을 순 없겠지만 제 명의로 얻어들인 상가 건물과 지금 살고 계신 처가댁의 집도 제 명의였기에
제가 당장 나가달라고 하면 처가댁은 아무 말 못하고 나가야 했어요. 처가댁에서는 내용증명 서류를 받고 난 이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딸과 이야기해보라고만 하고 더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와 진행하도록 실시했습니다. 제 전담 변호사가 제게 알려주기를 처가댁과 아내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연락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그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며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나? 우리가 딸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가? 두 사람 사이에 딸도 있는데.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게, 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지금 친생자 부인 소송도 진행하려고 해요. 아내한테 물으십시오.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대체 왜 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가댁에선 난리가 난 것 같았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제 친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친부가 제 중마고우란 가능성을 제기해 법적으로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끌어냈죠. 사실 딸아이의 친부가 제가 아니더라도 제 친구는 무조건 아니길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냉정했고 제게 매정했습니다. 제가 딸이라고 믿고 길렀던 아이의 친부는 제 중마고우로 공식적인 판결이 났고 저는 그를 증거로 친구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친구는 가정이 있는 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딸아이가 먹고 입은 돈까지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로 측정하여 20년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의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급하게 회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위약금이 존재하긴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투자 계획서를 쓰던 당시 저와 신의를 가지고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정말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의로 계약하던 당시에도 제 아내와 불륜 관계였으면서 말이에요. 본인이 제게 신의를 저버린 건 생각지도 않았나 보더군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제가 투자금을 한 번에 모두 회수하기 시작하자 친구의 작디 작은 회사는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친구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었죠. 아내는 그래도 친구의 회사가 건재했기 때문에 제게 이혼을 당해 위자료를 많이 불게 되어도 친구를 믿고 있었나 본데 친구마저 폭삭 망하기 시작하니까 제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고 있던 와중에 서재에서 제 컴퓨터로 저희 회사 기밀 자료를 친구에게 전송한 흔적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증거 삼아서 아내와 친구 사이에 오간 메일함들을 열람하길 신청했고 그 결과 아내가 저희 회사 기밀을 친구에게 틈틈이 수년 동안 빼돌리고 있었던 사실조차 알게 되었죠. 더 놀랄 것이 있나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이제 끝이겠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처가댁과 아내는 제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뻔뻔하게 말이에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눈앞에서 아내의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무릎을 꿇리게 하기도 하시는 등 제 대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아내는 제게 울며 불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제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제발 봐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이제 저 괴물 같은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친구의 부인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아한 백조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도 제게 빌려왔더군요. 아마 제가 가진 경제적 여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친딸이 아니니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또한 물려받지 못할 것이고 말이에요. 푼돈 몇 푼에 제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비밀로 했던 딸아이는 자신의 친부가 제가 아니란 점과 제가 그걸 소송해서 친딸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아이일 때 문제고, 남의 자식 아이가 안타깝게 운다고 해도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던데 우는 딸아이를 보니 저는 기른 정조차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싶었죠. 저는 모든 소송에서 가볍게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원했던 조건에 위자료나 금액들이 미치지 않아 협의를 해야 하긴 했지만 전부 승소했죠.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변호사님도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아내는 제가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내야 하고 정말 온 가족이 거기에 남게 생겼다는 생각 때문인 것인지 아주 뻔뻔하게도 제게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가댁에 사용한 비용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처가댁에 계절마다 나갔던 해외여행비와 유흥비, 사치비 등등의 내역을 뽑았고, 아내의 카드 내역 또한 사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제가 재산을 모으는 동안 아내는 기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10%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20년 이상 넘게 산 부부치고 그 정도 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10%를 내줘도 아내는 제게 받은 재산보다 줘야 할 위자료를 비롯해 내야 할 돈이 훨씬 웃돌아 사실상 재산 분할이 의미가 없긴 하더군요. 맨몸으로 쫓겨나는 아내를 보니 꼭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음 싶었죠. 친구는 그 이후 제가 빠진 투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 투자처들을 찾아 발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제 투자 모임의 인맥으로 모두 못하게 막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손을 썼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듯 했지만 제가 거기서 더 큰 일을 벌이게 될까 싶어 차마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시시하게 꼬리를 말고 내뺄 거면서 감당하지 못할 짓은 왜 저지른 것인지.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동창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제 친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전 슬프고 화가 났지만 그와 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며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제게 독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이후로는 빌빌거리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또 한참 더 흘렀습니다. 그 이후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현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현주 씨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현주 씨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주 씨와 현재 재혼을 했고 우리 사이에는 어린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현주 씨는 이혼한 아내와 달리 정말 순박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도 잘 품어주기도 했고, 제가 궁금해하면서 집착하기도 했고, 그런 행동을 해도 현주 씨는 묵묵히 제가 의심을 풀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앞으로 현주 씨와 백년해로 하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아 참 웃기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